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 모파상 특선은 창녀를 희생으로 내몰고 경멸하는 부르주아지의 본색, 비계 덩어리입니다. 프랑스와 프러시아 간의 보불 전쟁 때 크게 달아나는 프랑스군을 쫓아 프러시아 군대가 루앙으로 입성했는데 새로운 지배자에 대해 프랑스인들의 시선은 곱지 못했지만 으르렁거릴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돈 푼깨나 있는 작자들에겐 새 주인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닌 만큼 그들은 사령관을 매수하여 프랑스 지배하에 마을로 가는 통행증을 얻어 사업상의 이유를 핑계로 도피 행각을 벌이는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알아보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들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갔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눈다.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 역시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이 덧붙였다. 우린 루앙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만일 프러시아 군이 르아브르에 가까이 오면 우리는 영국으로 갈 겁니다. 눈이 몹시 내리는 추운 겨울밤 10명의 손님을 태운 커다란 마차 한 대가 루앙을 빠져나왔는데 마차에 탄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프러시아군을 피해 프랑스령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포도주 도매상 부부,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방유지 부부,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백작 부부, 그리고 수녀들과 공화파 민주주의자인 코르뉴대가 그들입니다. 그리고 뚱뚱보 창녀 하나로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루세였으나 그의 체격이 뚱뚱해서 사람들은 그녀를 비계 덩어리란 의미의 불드 쉬프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신분 차이와 정치적 입장 대립 이전의 귀부인이나 수녀와 함께한 비계 덩어리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차 안의 분위기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이 높고 돈 많은 세 쌍의 부부들은 서로 은밀한 교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민주주의자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지만 뚱보 창녀에 대해선 비웃고 조롱하는 짓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정숙한 여자들 사이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퍼졌다. 매춘분이 공공의 수친이 하는 말들을 큰 소리로 쑥덕거려서 그녀가 머리를 차들었다. 그러고는 너무도 도전적이고 대담한 시선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는 바람에 곧 깊은 침묵이 계속되었고 르와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았다. 르와조는 즐거운 표정으로 그녀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 짙은 안개와 눈발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중간 기착지에 이를 수 없게 되자 마차 안의 어색한 분위기는 초조감으로 변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길을 나선 이들을 엄습한 추위와 허기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해져 견뎌내기에 한층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비계 덩어리가 바구니를 열어 준비해온 포도주와 고기를 꺼내 식사를 시작하면서 마차 안의 분위기는 일신됩니다.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던 천한 여인에게 상스럽기로 이름난 포도주상이 아양을 떨기 시작하고 비계 덩어리는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음식을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서로가 섞일 수 없었던 마차 안의 승객들을 추위와 허기에서 구해내고 이들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게 한 것은 비계 덩어리의 음식이었습니다. 르와조는 닭이 들어있는 단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때마침 부인은 우리보다 준비성이 있으셨군요. 항상 모든 일에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녀는 그를 향해 머리를 들었다. 좀 드시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면 힘드실 거예요. 그가 인사를 했다. 참으로 솔직하게 사양할 수가 없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전시에는 전시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인? 그러고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때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요. 마침내 마차는 중간 기착지에 이르렀고 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지만 이튿날이 되고 또 다음 날이 되어도 마차는 출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행 허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프러시아 장교가 이들의 출발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의 요구는 비계 덩어리와의 잠자리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찾아 탈주를 감행한 프랑스의 시민들은 적군 장교의 파렴치한 요구에 분노하고 이 프랑스 여인의 단호한 거부 의사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신들이 붙잡혀 있는 곳에서
곧 대대적인 교전이 있으리란 소문에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상황은 돌변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문을 터뜨렸다. 그 비열한 인간에게, 그 더러운 인간에게, 그 프러시아 놈팡이에게 말하세요. 절대로 나는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요. 뚱뚱한 여인숙 주인이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불드시프는 간밤에 그녀가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독촉을 받았다.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았으나 곧 분노가 그녀를 흥분시켜 놓았다. 그 작자가 무엇을 원했느냐고요? 그놈이 무엇을 바라느냐고요? 나와 함께 자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그녀가 소리 질렀다. 아무도 그 말이 거슬리지 않았다. 그만큼 분노가 컸던 것이다. 적군 장교의 요구를 야만적이라 비난하던 루앙의 시민들은 점령자에게 거역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수치인 매춘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 죄책감을 느낄 이유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멋진 몸매를 지닌 프러시아 장교가 적군인게 유감이라는 귀부인의 바람기 어린 발언을 필두로 모두 이구동성으로 희생의 미덕을 이야기하지만 당사자의 저항은 완강하기만 합니다. 비계 덩어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무한당한 공화주의자의 침묵 속에서 급기야 모두 매춘부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상대할 남자를 가린다는 비난을 퍼붓기에 이릅니다. 이제 자유를 찾는 루앙의 시민들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적이 아니라 자신들과 동행할 자격이 없는 비천한 창녀인 것입니다. 백작은 그녀를 부드러움으로, 추론으로, 이타심으로 구슬렀다. 그는 필요할 때는 모든 친절을 다하고 아첨을 하여 마침내 상냥해지기도 하지만 백작 각하로 남아있을 줄도 알았다. 그녀가 자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봉사를 찬양하고 자기들이 고마워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쾌활하고 친근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봐요. 그자는 자기 나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예쁜 여자를 경험했다고 자랑할지도 모르지 않소. 불드시프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일행을 따라갔다. 그들은 완강히 거절하는 불드시프에게 오히려 창녀 주제하는 비웃음을 보이거나 나머지 9사람의 안전을 위해 몸을 내주는 것은 하느님의 위대한 뜻이라느니 아첨과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신은 순수한 목적에서 행한 죄악을 용서하리라는 수녀들의 단언에 떠밀린 비계 덩어리는 프러시아 장교를 찾아가게 되고 다음날 아침 마차는 자유의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제는 불드시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약간 당황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머뭇거리면서 일행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일행은 모두 똑같은 동작으로 마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얼굴을 돌렸다. 백작은 품위 있게 자기 아내의 팔을 잡고 이 불결한 접근에서 그녀를 보호했다. 뚱뚱한 창녀는 어리둥절해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있는 용기를 모두 끌어모아 공장 주인의 아내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부인하고 공손하게 속삭였다. 상대방은 정절의 모욕을 받은 시선을 보내면서 다만 고갯짓으로 무례한 인사를 건성으로 했다. 사람들은 모두 분주한 것처럼 보였고 마치 그녀가 치마 속에 전염병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그녀를 멀리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마차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고 그녀만이 맨 나중에 그곳으로 가서 처음 올 때 앉았던 그 자리에 말없이 다시 앉았다. 모두들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르와조 부인은 멀리서 몹시 분개한 듯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기 남편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 곁에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로군요. 그러나 수치심에 떨며 황급히 마차에 올라탄 이 희생양을 맞은 것은 이들을 교전 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준 동포 여인에 대한 감사도 짐승 같은 프러시아 장교에 대한 공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불결한 존재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안간힘이었고 적장의 놀이개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었으며 침묵에서 벗어나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도 누구 하나 이 여인에게 음식을 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드시프는 서둘러 일어나느라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분노로 숨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를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래서 입술까지 올라온 욕설과 함께 그들이 한 짓을 소리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분노로 목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녀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마치 불결하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던진 이 정숙한 파렴치한들의 경멸 속에 자신이 잠겨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들이 개걸스럽게 모조리 먹어치운 맛있는 음식이 가득 들어있던 자기의 커다란 바구니와 젤리를 바른 반지르르한 2마리의 연계, 파이, 배, 4병의 보르도 술이 생각났다. 그러나 너무 팽팽해서 끊어져 버린 끈처럼 갑자기 분노가 가라앉더니 곧 울고 싶어졌다. 그녀는 안간힘을 다해 온몸에 힘을 주어 어린애처럼 오열을 삼켰다. 그러나 눈물이 솟아올라 눈시울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더니 2개의 굵은 눈물이 양몰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것에 이어 더욱 빠르게 마치 바위에서 스며나오는 물방울처럼 눈물이 흘러내려 가슴에 포동포동한 곡선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굳어버린 창백한 얼굴로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뻔뻔스러움을 조롱하듯 민주주의자 코르뉴데가 부르는 프랑스의 국가로 민중적인 노래인 라 마르세이유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국에 대한 성스러운 사랑이여. 인도하라, 떠받치라, 복수하는 우리 팔을. 자여, 사랑하는 자유여. 그대들의 수호자와 함께 싸우라. 수녀들에게는 음욕의 화신이 되어버렸고 기부인들에겐 여성의 수치가 되어버렸고 공화주의자에게는 적군의 위안부가 되어버린 비계 덩어리는 허기와 수치 그리고 분노로 눈물을 흘릴 따름입니다. 눈이 더욱 단단해져서 더 빨리 달렸다. DF까지 침울한 여행의 긴 시간 동안 울퉁불퉁한 길 한복판에서도 밤이 내리고 난 마차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는 잔인한 고집으로 단조로운 복수의 휘파람을 계속 불어댔다. 그는 지치고 화가 난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를 열심히 듣도록 강요했으며 박자마다 그들이 갖다 붙여야 하는 가사 하나하나를 상기하도록 강요하였다. 불드슈프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참을 수 없는 흐느낌이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 어둠 속에서 새어나왔다. 기드 모파상에 대해서는 모파상 특선의 첫 번째 작품인 노끈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비계 덩어리. 비계 덩어리는 모파상의 종편 소설로 1880년에 간행되었는데 인간의 추악한 이기주의를 그린 걸작으로서 모파상의 데뷔작입니다. 프로이센군에 점령된 루앙으로부터 디에프로 가는 명마차 안에서 생긴 일을 그린 작품으로서 뚱뚱해서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이 붙은 창녀가 합승객의 희생이 되어 프로이센 장교에게 몸을 맡깁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자 합승객은 절박한 고비에서 구조를 받은 은혜도 있고 그녀를 경멸하고 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 속에 그려진 이기적인 부르주아지의 모습이나 표정에 스승인 플로베르는 크게 감복해 이것이야말로 진짜 걸작이라고 절찬을 했습니다. 여자를 꿰다가 실패한 한 나그네가 홧김에 부르는 라 마르세유 노래소리 사이에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결말도 이러한 짧은 작품의 마무리로서는 너무 훌륭합니다. 모파상은 1870년 보불전쟁에 참전해서 그의 소설 중 많은 부분이 보불전쟁의 경험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비계덩어리도 보불전쟁의 한 단편입니다. 비계덩어리로 불리는 창녀를 비웃고 모욕하면서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적들의 놀이개로 내모는 상류계급과 종교인의 이기적 도덕성을 객관적 묘사를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희생만이 진정한 희생일 것이지만 오늘의 사회는 타인의 희생만을 요구할 뿐으로 자신의 희생을 거부함은 물론 타인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귀족에서 천박한 상인에 이르기까지 보수파 정치가에서 공화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수녀, 기부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음식과 몸을 바친 비계덩어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식욕과 성욕을 밑그림으로 보불전쟁 당시의 프랑스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모파상의 비계덩어리는 거꾸로 쓴 영웅담일 수 있고 희생에 근거한 영웅 시대에 대해 종언을 고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여인들을 환양년이라고 매도했던 역사를 갖고 있어 더욱 씁쓸합니다. 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 모파상 특선은 창녀를 희생으로 내몰고 경멸하는 부르주아지의 본색,
비계 덩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